우선 지금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정치학회 이정태 교수님, 대장님, 그다음에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이승환 교수님, 그리고 경상북도의 이영석 국장님, 이 세 개 단체 주관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국제학술회의를 열게 된 것은 학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1세션인데 굉장히 중요한 세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국가의 3요소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주권, 국민, 영토, 영예, 영공 같은 세 문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근대적인 국가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흔히들 말하는 세계화, 탈근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여전히 그대로 근대적인 유산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도 좀 탈근대적인 주권의 양조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노마드적인 성격이라든지, 영토도 탈영토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유독 동북아,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에는 그런 정근대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탈근대적인 부분들을 찾아보기 힘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근데 왜 그럴까? 이것이 정말 벗어날 수 없는가? 아까 우리 이영석 국장님이나 이승환 교수님,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가 동북아 국가들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이 영토 문제에 껴있는 한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 중인의 문제, 영토 문제, 다이다오 문제라든지 한일 문제, 독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1세션에서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북아시아 영토 문제 속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고민 생각하고, 그런 해답의 단초를 이 세션을 통해서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폐권의 문제와 탈폐권의 문제가 여기에 이정태 선생님의 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무 교수님의 어떤 글 속에는 이 다자주의적인 해법의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또 기존한 토론을 하는 그런 순서로 엮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발표자 두 분과 토론자 두 분을 먼저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제일 주제는 중국의 해경법 반포와 다이다오 문제, 그리고 이제 무제가 독도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리 물리 중국 정말 바다 건너네요. 참 가그 같으면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같이 대면하면서 발표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 절강공상대학 한국학연구소의 이무 교수님입니다. 이무 교수님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드립니다. 네. 그래도 가깝게, 굉장히 가깝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2 주제로 발표하실 우리 경북대학의 지금 현재 대한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정태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이 교수님 발표 주제는 중국 해색지대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오판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먼저 이 경북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중국 사회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평화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성훈 박사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홍 박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호 교수님의 어떤 연대의식을 좀 느끼도록
저기 우리 중국인 학생이 경북대학의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이제 수료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학과에서 학사를 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 과정을 5학기 수료하고 앞으로 아마 다음 학기부터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류위스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우 교수님, 저기 교수님 말씀은 먼저 우리 녹화되어 있는 발표 자료를 듣고 그리고 이정태 교수님 것까지 다 듣고 그래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인우 교수님 잠시 한번 인사 말씀 그래도 화면 나오셨는데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들어가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제 소리가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이렇게 이번 기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년 전에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주제 발표도 참가했었는데 이번 기회에도 참가하게 돼요.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저도 대구에 가서 참가했으면 좋을 텐데 못 가서 아쉽습니다. 내년쯤이면 코로나 상황이 저도 더 좋아질 걸 생각했는데 내년쯤이면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 독도 문제를 영토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깊이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더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인우 교수님 한국어 굉장히 유창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우 교수님 녹화된 발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절강호천대학 동아연구원의 윤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기회를 초청해주신 한국 동아시아 국제정치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요. 급하게 정리된 문장이라 사실 미흡한 점이 많은데 여러모로 양해와 또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직접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중국이 해경법 반포와 대외법 분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도 문제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2021년 2월 21일 중华民国 해경법은 회의를 채택되었고 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8년 동안 진행해온 중국의 해양 관련 각본의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해양법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해양법, 입법, 입해양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법이 배경에는 해양과학 전략을 추진, 해양 관련 국가 기관의 개편, 해양 관련 분야의 국제 개혁, 외부 위협에 대처하는 안보 정책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양 관련 국가 기관의 개편이 필요했고, 해양 관련 국가 기관의 개편이 이루어진 후에는 정책의 정당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 관련 법제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양 관련 법제 개혁을 추진하는 도중에 있어서 해경법이 형성되었고 결국에는 2021년 반포하게 됩니다. 외부 위협, 그리고 동토 분쟁 등 외부 요소는 해경법이 입법 그리고 반포의 속내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해양법은 시진핑 지도부의 해양항공 건설이 이지가 발행된 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진핑 주석 또한 나에게는 오랫동안 해양항공을 건설하는 신념이 있었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선전명목 중국이 해양항공의 꿈은 나의 중국의 꿈이다 라는 선전명목가 있는데 이 용어로부터 해양항공과 중국국 중국목이라는 정책이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해경기능이 통합 첫 번째 단계의 국가기관 개편은 시진핑 지도부의 적정 추진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안국과 해양국, 농업국, 해관, 총국, 교통수국 등 5개 부문이 통합된 이번 계획은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가장 넓은 범위의 국가기관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40만 명의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은 이 계획은
진입 진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2018년 해경국이 무장경찰부대 휴화로 팬데가 바뀌고 조직이 변화되는 두 번째 국가기관 개편도 진입 지도부의 결단이 없었으면 이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국가지도부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2022년 해경법이 반포되는데요. 해경법은 총 11.8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많이 알려져 있는 해상안전, 해상치안 유지 등 내용 이외에 해양장비 개발과 이어 해양생태 환경보호, 해양업 생산 등 여러 개 방면이 종합적인 법률 체계를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경법은 해양 관련 종합시설 증강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경법이 반포에 대해 일본은 대외로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많이 우려하고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측이 우려하고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는 해경법 내용에는 첫째 무기 사용과 관련된 내용, 둘째 시설 처분에 관련된 내용, 셋째 해양 임시 경계구역 설치에 관련된 내용, 넷째 해경의 문서적 성격에 관련된 내용 등이 있습니다. 무기 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에서도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알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미국 선박에 대한 총기 사업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기 사용에 관한 완벽한 제한 조치, 일괄시 처벌 조항을 기재한 74조 해양법 제14조를 무시했다는 점은 아주 아쉬운 조치인데요. 만약 제74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기 관련과 관련된 해양법 내용을 전부 파악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74조 47조, 84조를 통틀어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면 총기 사용 관련 중국 입장 원칙을 소멸했던 점에서 오히려 투명해진 면이 있다고 중국 학자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설 처분에 포함한 내용에 관하여 일본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경법 제20조에는 중국이 승인 없이 시설물 지불화 또는 정치를 설치할 경우에 정부가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는데요. 일본은 여의도에 건설되어 있는 한독의 근대에 관하여 중국 정부가 강제로 질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건설된 등대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강제로 질주할 가능성이 적지만 이 등대에 보수 작업이 들어가든지 또 새로운 건설 자원이 부착되면 중국 해경이 해경법 20조에 근거하여 강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상 임시 경계구역 설치하면 또한 일본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양법 25조는 해양 안전 수호, 해상 범죄, 해상 돌발 사건, 해양 자원과 생태 환경 등에 관련된 필요한 경우 해상 임시 경계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대여도 해역에 해상 임시 경계구역을 설치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미 관련 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경의 군사적 성격에 관한 내용은 일본이 주목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국이 해양법 83조는 해경은 방위작전 기능 또한 해양법 집행기능을 갖고 있는 이중 조직을 가진 이상 기능을 가진 조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이 해상보안청은 방위작전 기능이 명확하지 않는 조직으로서 만약 여의도 유사 시 소비 대응에 불리한 상황에 빠질 거라고 일본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에게 불리한 상황이 포함된 중국해경법이 반포되자 일본 적극적으로 대항에 나섰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목할 점은 외교 대항에서 스가 총리, 모태기 외무상, 카토 관방장관 그리고 기시방장동 주요 인물이 모두 해양보호에 대하여 자신 입장을 표명하고 반대를 선명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6일 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해양법 관련 내용 양국간이 협상되고 올랐으며 마지막 공동성명에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는 해양법에 관하여 미국도 일본도 아주 중시하고 있으며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적 측면에서의 대항은 중국 해양법이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7조를 확대하여 중국이 대항에 상륙할 경우를 흉악죄로 규정하고 이례적으로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현 단계의 강의를 국무회의를 거쳐 당 이상이 해상경비 행동명령을 발휘하여야만 해상장에다가 유사시 영토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과정을 일정한 조건으로 충족될 경우 직접 해상자위대가 해상보안청과 같이 대항할 수 있도록 영역정비법을 발휘하기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측면에서의 대항은 별도 분쟁에서 새로운 나타난 상황인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대한 또한 아주 재미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해양법 발표 이후 연속적으로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군사계획을 발표하는 등 군사적 시위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2020년 3월 3일 해양보안청과 해양자위대가 규슈에서 진행된 공동훈련, 그리고 5월 11일 역사상 처음으로 프랑스 육군이 참여한 중도훈련, 또 9월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육상자위대 14만 명이 참여하는 30여 년 만의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군사적 행동에 대하여 중국 국방부는 2021년 3월 32일 강력한 불만과 항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적극적인 군사 행동을 추진 중인 일본이 한국이 동해 영토 수호 훈련에 대한 항의를 진행할 등 적반하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본이 항의와도 무관하게 중국이 해양전략 체협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자국 수용 내 법식 개방으로 진입하였다는 점인데요. 2020년 중국 해경이 대한민국 해역 순찰 일수는 331회였고 접속 수의 진입일정은 1661회였습니다. 이는 기상 상황 악화로 진입이 불가능한 날을 제외하고 매일 수차례 접속 수역이 진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해경의 행동 또한 그 양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진입을 목표로 하였지만 지금은 법적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금어기를 위반한 일본 불법버선에 대하여 축출 단속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법적 집행에 대한 이지는 2020년 11월 왕이 여권의 방일중에도 표명됐습니다. 즉 일본 측의 불법 어선 단속에 관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도 중국이 법 집행에 대한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진입 입상까지서 관리 통제 입상을 단계라는 것 같고 또 해양법의 통과로 인하여 자국 수용에서의 법 집행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해양법 반포로 인하여 중국의 해양과목 정책이 또 구체화되고 체계화되어 있고 대한민국 정책은 해양과목 정책의 일부로 전환되어 그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해양과목 정책 속의 대한민국 활동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구시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체계적인 해양 관련 계약과 해양과목 일대기로 중국군 등 국가전략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일 간의 대화적 분쟁은 중국과 미국 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결부되어 있는데 해양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실력의 증강과 제도 완비를 목적으로 하는 해양법이 반면 중국 국가 간의 경쟁이 대화적 분쟁뿐만 아니라 해양 관련 각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법의 광범위와 중일 간의 영토 분쟁이 심화는 한국의 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주요하게 법률 정비에 관한 영향, 군사적 측면에 대한 영향, 군사 협력과 대화 추진에 관한 영향, 다양한 유료 방식 선택에 대한 영향 등으로 그 영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 정비에 관한 영향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 모두 법률적으로 해양과 해운관이 협력 강화하고 영토 분쟁에서의 제도적 위를 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도 관련 문제에 있어서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영토에 있어서는 해양법 반포 이후 중국과 일본이 빈번한 군사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항하여 동지역 국가인 한국도 자국 이익 수호와 입장의 표명 등을 위하여 상응하는 군사행동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하여서 2021년 6월 10월 한국은 동해영도 수호 훈련을 진행하였는데요. 해경 플러스 개공 상군이 참여한 군사훈련 형식이 중국 훈련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중일 간 영토 분쟁에 있어서 군사훈련 형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군사해역과 대화순에 관한 영평도가 아주 중요한 사안이며 해양법의 반포로 인하여 양권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3월 29일 개최된 중일 국방강국회에서는 관련 메커니즘 그리고 교류 그리고 하나의 개설 등에 대하여 조율하였습니다. 중일양이 먼저 합의가 이루어지면 동지역 국가인 한국이 비동적인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는 중국 학자들의 인식되는데요. 이러한 인식도 포함하여 한국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의 군사적 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 안전을 위한 한중, 한일, 중일 간의 군사 교류와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다자적 외교 방식 선택에 대한 영향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해양법 반포는 미일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간의 경쟁에서 일본 역할이 강화될수록 이용을 일본을 필요할 것이며 미일 관계는 더 긴밀해질 것입니다. 한편 중일, 중미 간의 대립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대중 정책은 생각이 길어야 놓게 될 것이고 독도에 대한 인권 주장의 불리한 주변 환경이 헬스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한 상황 속에서 독도 주권의 수호와 경제 발전이 가장 유리한 다자간 교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국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일 간, 중미 간의 보수적 순서적 중국 정부 또한 다자간 외교 실마리를 풀려고 다자간 외교로 실마리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 안정과 평화에 적극적인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2월 3일 중국 대사관, 한중국 대사관의 이메일 자료에는 해양법에 관련 내용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완전히 부합된다고 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 등 관련 국부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싱하이민 대사도 2021년 5월 24일 서울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이라는 세미나에 참여하여 다자주 협력을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한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과 상호 배려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홍시민 대사도 2021년 6월 4일 일본 민간단체와의 회담에서 다자주 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 지역 안정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독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22년은 한중 수교 30년이 된 해고 종유국가전선거 50주년이 된 해입니다. 또한 2021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며 2022년 항도 아시안게임도 진행되고 있는 해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2022년 동아시아 국가관계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전환점이 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다자간 외교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우호관계를 확산해 가고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경우와도 관계없이 한국의 수도 30년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갈 것이며 해양법이 반포로 인하여 전반 동권을 엔진을 일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도 백신이 맞는 사람 수에 따라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갖고 오늘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호 교수님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큰 흐름은 보니까 원래 2월 1일에 정식으로 실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해경법이 가지는 어떤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내용
그리고 특히 관심을 좀 가지고 봤던 것이 저희들이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혹시 이런 해경 반포가 한중 간에 있었던 불안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끝으로는 이 달가오 분쟁이라든지 동북아시아의 영토 문제를 다자주의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게 핵심적인 어떤 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좀 모여서 해법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경상북도에 한번 전 제 제언을 한번 드리고자 이 토론 말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노 교수님 감사합니다. 또 잠시 우리 이정태 교수님 발표 듣고 다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두 번째 주제 발표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이정태 회장님께서 중국 해석지대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오판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정태라고 합니다. 우선 윤호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 논문에도 이번에 중국 해경법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최근에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영국까지 포함해서 기존의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죠. 다시 아시아를 회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영국도 항공모함을 파견한다고 하고, 그래서 남중국해가 타켓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동아시아 전체가 아마 타켓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돌이켜보면 유럽이 똘똘 뭉쳐서 아시아로 올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는 아시아에 먹을거리가 있을 때고, 또 하나는 큰 적이 등장했을 텐데, 지금 아마 아시아 지역이 우리 경제적으로 전 지구촌의 핵심이 되어 있고 먹을 거리가 풍부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중국이 부상하니까 큰 적도 등장했고 해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복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이나 또는 명분을 이제 어떻게 미국 측에서 또는 유럽 측에서 이야기하냐면 중국의 회색 지대 전략이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이러한 중국의 회색 지대 전략을 통한 해양 확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미국 내에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에 주목을 하고 과연 미국에서 구축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 전략이 맞는가 그런 것을 평가를 해보니까 우선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해양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 전문가들이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또 이미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해당되는 그러한 방법론들은 이미 주권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방비라든가 이런 통계에 의존할 뿐만이 아니고 또 중국이 갖고 있는 잠재력 이런 부분도 강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표적인 측면에서도 해양력이라든가 대륙 세력을 포함한 중국에서 얘기하는 해륙 세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제가 중국 회색지대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오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연구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해당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해상 민병대, 그리고 불법 어선단의 전 세계적인 파견, 그리고 해양 영토 분쟁,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 대한 회색 지대 이론가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간단히 정리하면 저 논문 첫 번째 보면 결국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 싱크로죠. 그래서 1대1로라고 표현됩니다만, 이것이 이제 남중국해에서 충돌하게 되고, 결국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대를 억제하려는 그런 이제 정책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으로 이야기하면
중국의 남중국해 인도양 진출의 모습을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해왔고, 지금 미국의 쿼드를 가지고 방어하는 모습을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해서, 그래서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충돌을 피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논문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문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결국 중국은 이러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해상민병대라는 소위 말하면 어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준 군사 조직에 해당되는 이러한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구라고 할 수 있고, 하여튼 불분명한 애매모호한 조직을 가지고 해양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과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시각을 제가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장에 보면 회색지대 전략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그레이존 스트라티지라고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 2010년판 미국 국방부 검토 보고서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안된 상황을 보니까 2009년에 남중국해 인근의 이제 해남도에서 미 해군 과학조사선이 해양 과학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법적인 어떤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타적 정규수역 안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해군 조사선이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중국의 해경이라든가 또는 해군이 아니고 민간 어선이 이 해양 과학 조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민간 어선이 타국의 군사, 다시 말해서 이제 해양 조사선을 제재할 그 능력이 있는가, 그거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충돌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은 군에서 저 대응을 하는데 그것을 민간 선박과 대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다양한 이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 측에서 중국이 애매모호한 전략을 쓴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하도록 민간을 가장한 군사 조직을 동원해서 미국의 군사 활동을 방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서 회색지대 전략이라는 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셉 보텔이라는 분이 그 정리한 것을 보면 평화시의 일상적인 사태보다는 위태롭지만 무력 충돌이 개입된 완전한 전쟁 상태로 그러기에는 위협한 상황. 전쟁도 아니고 그리고 평화도 아니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정치적이나 경제적, 정보적 그리고 군사적 경쟁 상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매모호한 기존의 전통적 군사적 영역에서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방어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아마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측에서 분석을 하기에 이것이 이제 중국이 쓰고 있는 전략이 양배추 전략이다, 살라미 전략이다 등등 해서 다양한 이제 형태들을 두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도서를 지금까지 개발을 해왔고 거의 완료 상태에 있는 도서가 7개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초기에 보면 표지선을 하나 세웠다가 올해 또는 이제 암초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함석으로 된 가옥으로 바꿨다가 다시 시멘트로 바꿨다가 지금 완전히 그 활주로까지 갖춰진 인공섬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은 조금씩 상대국의 의지를 무산시키면서 결국 중국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살라미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또는 유럽이 갑자기 주목을 하게 되면서 아마 중국의 경제적 구상뿐만 아니고 총체적인 국력의 구상이 가져오는 아마 중국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가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회색지대 전략의 특징으로서는 첫 번째가 수단의 비대칭성, 둘째가 상대방 대응의 무력화를 위한 애매모호성, 셋째가 실행의 점진주의, 넷째가 전략적 목표의 단계적 접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해상 명대라는 존재 자체가 애매모호성을 가지면서 수단도 군사적인 수단에 대응하면서 민간을 이제 출동시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변명하고 있냐면, 일단 중국은 중국의 해양 전략을 회색지대 전략으로 명명한 데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다 이렇게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을 좀 더 부정적으로 보기 위한 개념이라고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미국 전문가들의 또는 학자들의 수사적 조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오래 전부터 생계를 위한 민들이 활동을 근해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난을 당하거나 또는 공동 의료를 할 때 굉장히 조직화된 조직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상 민병대라고 하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순수한 민조직인데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공동 대응하는 방법들 또는 공동 의료하는 기술들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이 민과 군, 민과 관이 융합해서 이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해상 민병대라고 특별하게 명명을 붙이는 게 모순이 아니냐, 넌 업무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3장에 중국의 해양 전략과 회색지대 전략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해양 전략의 목표는 남중국해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분쟁들 또는 세계 각국에 일어나고 있는 어업 문제라든가 충돌들이 있지만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중국의 해양 전략의 목적은 해양 패권 국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중국이 차항 출해, 차항 입륙, 그래서 항구를 거점을 마련하고 항구를 통해서 바다로 가고 또는 항구를 통해서 해당 지역으로 진출하는 그런 거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양이나 태평양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까지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제 1대1로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대1로 안에서 1대는 육상 실크로드, 1로는 해상 실크로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양 전략을 통해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결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지도에 보면 중국 파키스탄 철로 노선인데요. 그래서 이제 신장의 카스에서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까지 이 철로를 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다르항을 조차를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과다르항에서 빠져나온다면 중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전략적 목적을 충족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말라카 해협이 봉쇄됐을 때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이 되고, 또 페르시아만이 봉쇄됐을 때도 충분히 과다르항에서 중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남중국해 전략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구단선 주장을 관철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가 남사군도 지금 이제 분쟁이 되고 있는 그리고 공략을 하고 고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남중국해 석유와 천연가스 채취를 해고하고, 그리고 남중국해 주요 어장을 확보하고, 그리고 남중국해 국제 항로 안전을 일단 확보하고, 그리고 인공섬의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남중국해 저기도 잠수함 발사 기동 은폐구역을 설치하고 잠수함 기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남중국해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에 개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태평로는 지금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3차 국공합작, 다시 말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중국 입장에서는 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얻어야 될 전략적 목적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국가의 핵심 이익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정리가 되면 결국 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마 회색지대 전략으로 표현된 이 대상 지역의 전체적인 목적을 정리하면 핵심 타켓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하나인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을 이제 다시 역사적 의미로 따진다면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이 받았던 그 역사를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회색지대 전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보니까 이제 해상 민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해상 민병대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방백서라든가 보면 민병이라는 조직이 800만 명 정도를 추산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중에 해상 민병이 약 75만에서 100만 정도 있고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국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상 민병이라고 하지만 선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 움직임 그리고 해양 경찰 그리고 해군 각각 영역이 또는 역할이 분할되어 있다. 그래서 해상 민병을 해군이나 해경의 해야 될 역할에 앞세워서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해경법이 발효됐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력 사용이 가능하고 또 해경이 중심이 된 공식적인 어떤 집법 활동을 하겠다고 중국이 강력하게 의지를 증명한 게됩니다. 그러면 해상 민병이 해경 활동과 어떻게 결합을 하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뭐 재밌게 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미를 잡으려고 대포를 쏜다 뭐 이렇게 결국 이제 우리 정규군과 소위 말하는 민병의 사이의 구분을 좀 지어달라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선단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선의 불법 의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동해안에 이제 오징어 지금 씨가 거의 말라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서남태평양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남미 해역까지 진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불법 선단이 경계가 미확정된 해역이라든가 또는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해역 또는 배타적 경계수역 바로 밖에 있는 해역에 진출을 해서 아주 애매한 구역과 그 법적 집행이 아주 그 모호한 지역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 조업 행태가 단순하게 어민이 진출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해상 문명이나 민병이라든가 중국 정부의 조직적 지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보조금도 중국에서 조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결국 이제 회색지대 전략에서 의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로 이제 남중국 경공선 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이 회색지대 전략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규칙 준수의 애매모호성 그리고 규칙에 대한 이중성 이런 이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선 국제법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은 조금 전에 이제 윤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법을 제정을 하고 국내법에 근거해서 또는 이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강력하게 법에 근거한 준법을 강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그 필리핀이 제소했던 국제상설재판소의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중국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국제법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국제상설재판소에서 판결한 것 중에 하나가 구단선이 영유권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한 이유가 중국이 여러 활동을 했지만 간헐적 의료 활동이 영유권하고 영향은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 이후에 지금 일본 그 조도죠, 그 센카쿠 열도 경계선에 지금 보면 2021년에 벌써 2월부터 110일 연속으로 중국 해경선을 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2000국에 보면 19년에는 282일, 2020년에 333일을 진입시켰다. 다시 말해서 간헐적 의료가 아니고 정규적으로 해양선을 투입시켜서 사실을 고정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윤호흡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내법 정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 국내법 정비에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인공섬을 건설하면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국의 관할권이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단선의 그 정확한 경계도 없는데 일단 관할권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무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에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다고 아주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법령을 정리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사장에 미국의 전략이 없다고 그리고 미국은 그러면 이러한 중국전략을 어떻게 오판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남중국해 전략의 핵심은 항행의 자유, 즉 이제 무해통항 또는 자유통항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제 저는 왜 그래 미국이 남해에서 남중국해에서 무해통항권을 주장할까 보면 첫 번째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개발과 부당성 주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국제사회에 그 부당성을 고발하면서 공조를 얻는 것이고 둘째가 이제 아시아 위기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고 셋째가 영내 국가들의 동맹, 유대 강화 이런 것들을 이제 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 때문에 결국 미국은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중국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논리 또는 주장의 모순이 뭔가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가만 생각해보면 미국이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 이것을 제가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항해의 자유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항해의 자유는 1609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하고 그 나포 사건 때문에 했고 그때 동인도 회사의 고문 변호사가 그로티우스 우리가 이제 국제법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그로티우스가 이 자유회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자유회가 뭐냐 하면 이 자유무역을 위해서 해양이라는 것은 교육의 필수 통로이고 또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한 공공재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공공재니까 누구든지 항해 가능하다고 정리를 하면서 그것이 결국 나중에 해양 제국들이 연안국가를 침범하는 좋은 빌미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자유항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추세가 연안국의 권리를 확대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연안국들의 그 권리를 확대하는 그런 것이 이제 추세인데 이것이 1945년 트루먼 선언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1982년 3차 유엔 해양권 협약에 포함이 되고 94년에 발효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미국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판단 부분에 있어서 그 논문에는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놨는데 우선 중국이 갖고 있는 모성이라든가 또는 중국 그 전략이 수단이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모호성도 하나의 전략이다. 특히 이제 36개의 혼수 보호라는 전략이 있는데 앱의 모호성을 유지해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미 계획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과의 충돌을 통해서 중국이 해양력을 갖출 수 있는 명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미국이 남중국해 개입하고 난 다음에 중국의 항모 건설이라든가 남중국해 인공도서 개발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국내적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의 해양 세력화를 미국의 해양 회색지대 전략론자들이 부추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해경법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해양 전략을 오히려 폄하하고 또 부정적으로 지금 인식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중국의 해양 확대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병대라든가 기타 제2, 제3의 수단을 통해서 미국과의 퀴디데스의 감정, 다시 말해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피를 위한 회피가 아니고 시간 벌기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중국이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아마 총력전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은 이미 그 단계를 지나서 오히려 남중국해 일대에 있는 국가들과 그리고 세계 전체적으로 이런 회색지대 전략을 이미 수행을 했고 그 다음 단계로 스며드는 침투하는 그런 단계로 전환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남중국해를 기반으로 해서 RCEP라든가 또는 이제 그 1대1로 또는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브릭스까지 포함해서 세계 시장을 국제로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이미 이제 중국이 이번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50여 개국 이상의 지금 백신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로 이야기하면 한국이 미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국 중에 하나인데도 최근에 백신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데요. 중국은 벌써 50개 이상의 국가에 백신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애매모호한 전략의 단계를 넘어서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그 전략을 수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기해야 될 부분이 미국이 생각하는 해양국가, 영국이나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과 중국이 생각하는 중국은 해양력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1405년에 있었던 정화의 남해원정을 중국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중국의 해양력은 유럽 제국을 넘어서는 수준에 있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그 복원이 시작됐고 상당한 수준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신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정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토론을 우리 두 분 쌤이 계시는데 토론 우리 방수훈 박사부터. 예. 예, 안녕하십니까. 대학교 병역연구소 연구원 방송훈입니다. 예, 유도 박사님의 그 해경협에 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2월 21일 중국은 해경법이 발효되었습니다. 2013년 중국 해경이 창설된 이후에 공무원 산하에서 2018년 중앙군사위 산하로 들어가면서 그 군사적 색채가 이제 더욱 짙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중국 해경법과 관련하여서 가장 큰 이슈는 중국 해경의 군사와 함께 무기 사용 권한의 법제화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중국 해경의 무기 사용 법안의 그 법제화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해경의 무기 사용권은 현재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과 더불어서 이제 많은 일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오히려 그 전까지 중국 해경이 이제 공권력 집행에 있어서 근거가 불투명하고 미약한 점이 많았는데 현재는 이게 그 법제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문제는 그 촉기 사용의 구체적 요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해경법 3조에 의하면 해경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해역과 그 상공에서 집행활동을 전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중국 관할해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관할해역을 내해, 여해, 그다음에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봉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아까 이정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국이 예전부터 그 중국의 관할 지역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그 남중국해 고단선이 그 국제재판소에 의해서 중국의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고 이 지역에서 중국의 해경법 시행이 이제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중국해에서 띄엄이다운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의 2호도 지역이 한중일 삼국 그 중첩상공으로 이 지역에서 이제 해경법이 또 향후
그 문제의 소지가 이제 다분하다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 지역에서 이제 그 해경법의 발효로 인해서 문제가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제 이 또한 이제 그 한일 그 독도 문제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 애매모호한 이 지역에서 이제 중개 해경법이 어떻게 발효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의 해결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총기 사용에 관한 문제인데 그 무기 사용에 대한 규정을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제 규정하고 있으나 이게 그 현장 담당자에게 그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무기 사용의 오남용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그 두 번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국의 해경법이 그 해양 강국을 위한 것으로 중국 해경의 그 체제 정비 및 장비 보관과 관련해서 그 해경의 무기 사용 권한을 또 명시한 것은 그 관련 국가 그러니까 뭐 한국과 일본을 더불어서 이제 베트남뿐만 아니라 이 관련 국가에게 안보 부담으로 이제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또 문제이기도 한데 이러한 안보 부담은 이제 위기 의식의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이 위기 의식을 느낄 그 공동 국가들이 그 협력을 이제 더 추진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해경법은 영내 군비 정책과 더불어 대중 견제 전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전력상에서 그 중국의 우세는 뭐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그 관련국의 입장에서는 장비면에서 열세인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해경의 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염두해야 그 해야 하므로 심리적인 압박이 이제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중국을 제외한 이제 상강국들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제 중국이 또 고립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 처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예. 아까 이제 유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기 관리를 위한 이제 제도 정비, 그다음에 평시에 신뢰를 구축하고 다자토를 활용한 이제 국제 협력 증진 그리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동의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제도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한중 일상국은 이제 다자간의 대화, 협상 그리고 평화적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합의를 이제 도출할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 발표문을 읽고 제가 느낀 것은 그 윤호 선생님의 발표 내용 중에 보면은 이 해경법이 군사적 지위와 더불어서 그 법 집행기관으로서 그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이제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해경법은 그 군사적 인색체가 이제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상강국이 이것을 이제 법 집행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군사적 행위로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중국은 이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과 더불어 이제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제가 묻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이 유세 사태가 이제 발생한다면은 그 중국 학자들이라든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지역에서의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이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방성훈 박사님 토론 있습니다. 그 인호 교수님 정리가 됐습니까? 그 질문 내용에 대한 그리고 답변은 우리 류이주 우리 류옥지 선생의 토론 이후에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11시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주최 측의 양해를 구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출발이 좀 늦었어요. 류이지 선생님 토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고 있는 경북대학교 류유이즈라고 합니다. 아까 이승태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국제 정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국제 정치를 배우는 사명은 평화를 위한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타저 유전자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인상이 제일 깊고 공감이 되는 글이 있는데 이 글에서 제가 오늘 토론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바로 동물계의 코끼리와 인간 사회의 여성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가장 지향하는 물종이 있다 이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치학 배우는 평화를 지향하는 중국 여성 시각으로 중국 폐쇄지대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오판에 대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발표하는 내용과 같이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회세지대 경쟁이 거세지면서 우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켜온 평화시대도 위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찾아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듯이 현재의 중미 회세지대의 상태는 그의 인과관계를 분석해 완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든 대외적으로 행동하는 가장 핵심적 목적이 국가 이익이라면 남중국해에서 미중 양국의 이익에 대한 중요성을 따져 현재의 남중국해 회세지대 문제 발생 원인을 분석해서 완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승태 교수님이 남중국해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중요성에 대한 발표를 상세하게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더 강조하지 않고 미중 간의 회세지대에 대한 인식 차이와 그 차이로 인해 위험성 그리고 지금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회세지대의 시각에 대한 미중 양국의 주장을 보면 미국은 현재 미중 관계가 경쟁적으로 맞서고 있는 반면 미국은 피해자인 만큼 중국의 복수를 가하고 그 회세지대를 상대 국교에 대한 반제 조치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이익 중심의 자유주의 패권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의 전 세계 패권 불안의 사무를 간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극단적인 세계관을 젖어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중국의 부상을 대항과冲突로 다루자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금융위기와 테러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손상되고 미국의 권력 지위가 쇠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미국의 국내 정치 갈등 심화가 내정 외교를 충격을 주고 있다는 대내외적 요인이 국내 정치 상태 속에서의 반중 공감 힘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의 회세지대 전략은 사실상 대중국 전체 전략의 일환으로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국이 남중국해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중국해로 진출할 수 있는 해역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이 주고 남중국 해상에서 환경의 자유를 시행해온 주요한 동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유엔해양법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엔해양법 협약의 공해, 영해, 이원적 해양 질서에 조처되고 국제수용, 국제공역 등의 개념을 참석해 미국의 이익을 부합하는 국제관습 원칙과 국내 정책을 기초한 환경의 자유행동, 심지어 해양경비대를 중국 연안에 파견해법을 집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회세지대 전략은 이 해역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목적성이 뚜렷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고 영유권 분쟁도 당사국들과 협의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면 미국과 지적 관련이 없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입장은 정상적으로 권력 유치에 속하는 것이고 회세지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절제된 평화적인 분쟁 해결 노력은 점진주의, 비적초 수단으로 추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세지대에 대한 영국의 입지 차이에 비추어 미 해군은 미국 주도의 남중국해 질서 유치와 중국 해군이 부산을 억제를 하고 중국 해군은 군토를 방어하기 위한 안보 정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기능 차이는 미중 양국 해군은 다른 행동 방식을 초래하였습니다. 미 해군이 군사적 우세로 팽소와 전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경험 풍부하고 남중국해에서의 행동도 행동 규칙과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중국 해군은 근토 방어의 채무와 상위를 막고 후퇴의 여지가 없으면 위기 대응 경험도 부족해 과격한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남중국해의 회세지대 충돌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식은 현재의 소거적인 제로섬 게임 양상을 버리고 적어적인 질서 구축으로 전환하고 해양 법칙에 대한 인식차를 봉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관람국 간의 남중국해 해위 조치 재정을 추진해 연해 인유관 분쟁 해결을 위한 정치 대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다층적인 소통 채널이 마련돼야 폐쇄지대 대임에서 직접 대화할 수 있고 소통의 부재로 인한 상황의 급진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양측이 소통을 통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현재의 폐쇄지대 행위로 인해 모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안에서 미국은 질서의 주도자에서 협력자로의 전환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미중이 어떤 방식으로 질서의 이견을 봉합할 것인지는 양측의 정치적 지혜를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많지만 정치적 논의를 통해 룸 구축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안을 폐쇄지대 충돌을 예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간의 폐쇄지대 충돌은 미중 관계의 구조적 갈등 해소의 기회가 되고 미중 간 폐쇄지대 충돌 문제 해결은 향후 관계의 향방을 교정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잘만 처리된다면 미중 간 폐쇄지대 충돌에 대한 관리를 통해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확실히 함으로써 경쟁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희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인우 교수님, 중국의 인우 교수님, 네, 앞서 방송훈 박사 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강승훈 박사님 토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희석 교수님, 그리고 이동대 교수님, 저희 의견에 대한 의견도 감사합니다. 아까 물음에 대하여 제가 잘 들리지 않아서 마지막에 들었던 것은 어느 해역에서 유사 사태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물으신 것 같은데 이번 해경법 반포로 유사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논문집 106페이지에 교수님 한 분이 쓰신 논문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현재 여의도 부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일 간의 대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여의도를 둘러싸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29일부터 중국과 일본 제국방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이 법 집행에 관해서 일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이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이 중국이 해경법 반포는 국내적인 법적 제도를 완비하는 데도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본 보안이 영토 분쟁에서 일어날 일본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직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교류를 통해서 얼마든지 양면하고 서로서로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까 이정태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강성훈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관할해역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관할해역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2010년 11월 해경법 초안이 발표되었을 때 관할해역에 대하여 중국이 정하고 있었어요. 중국 관할해역은 어떤 것이라고 중국은 관할해역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2021년에 발표된 그 내용을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관할해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중국과 일본이 이의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토론을 해나가자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의 교류를 통해서 중국은 일본 입장을 이해하고 일본은 중국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이 있는 것은 지금 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내용은요. 제가 25페이지에 김성환 양재스 담화에 관하여
말하면서 중국은 2012년 빈청판 양태에서 담화를 통하여 한국과 영토 문제에서 영토 문제는 역사 문제라 인식을 공유했다고 썼습니다. 25페이지가 논문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예전에는 중국과 일본이 1972년에 국교를 정상화했으니까 50년 동안 일본의 자료로 독도 문제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0년도까지는 독도를 타케시마 축도라고 부르고 진도 2010년도까지는 독도를 축도라고 부르는 상황이 많았는데 1912년 양제스 빈청판 그 단어가 있었던 중국에는 독도를 독도라고 부르고 타케시마를 바로 치고 타케시마를 쓰는 상황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식을 보니까 대부분 한국 학자들은 타케시마 센카쿠를 센카쿠로 부르는 상황이 있는 것을 보고 중국에서 생각한 그 타케시마 그리고 독도 인사와 한국 학자들 생각하는 타케시마 독도 그리고 센카쿠 여기도 인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생각도 보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교류가 있으면 제가 아까 제안했듯이 여러모로 교류하고 또 여러모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그리고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021년 5월 11일 지난주죠. 일본이 국민투표권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투표로서 평화헌법 구설을 개변할 수 있는 발자를 내디뎠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이 평화헌법 구설을 개변하고 일반국가로 되는 것은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아주 빡성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후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 후에 한국의 독도 정책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동아시아 시각에서 도시적으로 판단하면 무겁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사주의 협의가 중요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노 교수님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이정태 교수님 마무리.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방승훈 박사님과 류위즈 박사님께서 두 분 토론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논문을 완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호 교수님께서는 논문도 아주 최근에 중국에서 발표된 내용이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답은 아직 없습니다만 아마 중국도 불법선 단속이나 이런 국내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나 국가가 크고 또 복잡해서 이 법을 강화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한중일을 확대해 보면 이 문제를 평화를 이제 류위즈 씨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평화가 필요한데 평화를 지키려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은 어떤 형태라 하면 일단 군사력도 있어야 되지만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들, 체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종의 엘리트라든가 또는 시민단체들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지들이 다 모아서 평화를 지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만든 해경법이 아마 한국에도 또는 일본에도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한중일 3국이 만드는 해양경찰부대, 바다를 평화롭게 하는 해양경찰부대를 창설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학술회의가 1세션이 보니까 1세션, 2세션이 중국인 교수님들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2세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세션 마무리하면서 중국의 해양권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해석 지도를 전략적 판단의 무력 문제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도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우리 경상도에 이런 제안을 한번 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끝나면 이런 제안을 한 학술 회의를 한번 하시되 전 제목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동북아 영토 문제와 동북아 평화 공동 번영 이런 부분으로 한번 해서 이제 좀 더 좀
우리가 주도해서 좀 차고 나가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매몰될 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말 다자주의적인 해법, 뭐 여러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학자, 일본 학자, 중국 학자, 한국 학자가 모여가지고 한번 칠국군의 평화 대제전도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오늘 참여하신 우리 인호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이정태 교수님 그리고 두 분의 신인 학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세션 좀 늦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교수님 나중에 봬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음.